1969년 8월 9일 도로 제방 옆 깊은 도랑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시체가 발견되자마자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노력하였고 목격자에게도 입단속을 시켰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시신을 조심스럽게 근처 병원의 영안실로 옮겨놓은 뒤 동네 옷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자 마네킹 하나만 주세요. 경찰은 마네킹을 가지고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고 시신이 있던 자리에 마네킹을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한 이유는 범인이 시신을 유기한 뒤 나중에 다시 돌아와 다른 곳으로 옮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전 살인 사건들에서 일어났던 패턴이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에 숨어 범인이 나타나길 기다렸으며 다음 날 새벽 어둠 사이로 한 남성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다. 카렌은 1951년 2월 10일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현명했으며 모든 일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고 한다. 그리고 18세가 되던 해 이스턴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입실란티라는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 하지만 이 무렵 미시간 지역에서는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이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입실란티 리퍼라고 불렀다. 리퍼는 2년 전부터 6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 모두 25세 미만의 갈색머리의 백인 여성들이었다고 한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폭행과 고문을 행했으며 또 다른 여성에게는 표백제를 강제로 먹게 하는 등 그들이 살해되기 전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살해 패턴이었기에 이러한 연속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희생자들의 훼손된 시체를 제외하고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으며 용의자 또한 파악하기 어려웠다. 머리카락이 갈색인 카렌 또한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난 뒤 두려움이 점점 커졌으며 1969년 7월 23일 수업을 마친 뒤 금색 가발을 사기 위해 가발 가게로 향했다. 상점은 캠퍼스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걸어가기로 결정하였고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그녀에게 오토바이를 탄 잘생긴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는 입실란티 리퍼가 주변에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그녀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카렌은 매우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다. 평소 히치하이킹도 하지 않았으며 낯선 사람의 제안에 차를 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날 그녀는 인생을 바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가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 본 남자의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가발 가게로 향했다. 카렌은 가발을 사는 동안 가게 주인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한다. 저는 오늘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2가지 했어요. 하나는 가발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낯선 사람의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가게 직원은 바깥에서 카렌을 기다리는 오토바이 남성을 힐끗 보았고 그녀에게 그와 함께 떠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차로 캠퍼스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카렌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걸어갈 것이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말과 다르게 가게를 나선 그녀는 남자의 끈질긴 제안 끝에 다시 한번 오토바이를 얻어 타게 된다. 안타깝게도 가게 주인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은 바로 연쇄살인범인 입실란티 리퍼였던 것이다. 그는 카렌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자 그녀를 설득하여 삼촌의 집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그곳에서 그녀는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 살해당하게 된다. 카렌의 시신은 한 교수의 부부가 산책을 하던 중 발견되었다. 시체는 도로 제방 옆 깊은 도랑에 있었으며 온 몸이 표백제로 뒤덮여 있었다. 부검 결과 강제로 표백제를 입에 넣은 흔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증거를 파괴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녀는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잔인하게 구타당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은 유기한 시신을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리퍼의 습관을 이용해 시신을 마네킹으로 교체한 뒤 그가 나타나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1969년 8월 10일 이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벽 12시 15분경
도랑 근처에서 한 사람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발견한 경찰관은 무전을 하려고 했지만 비로 인해 무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고 남성의 실루엣을 무작정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범인의 움직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주위에 있던 다른 경찰도 그가 달리는 것을 보고 추격했지만 따라갈 수 없었고 그만 놓치게 된다. 언론은 바로 앞에서 리퍼를 놓친 경찰들을 향해 비판하였고 지역 주민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증거를 하나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카렌이 구매한 금색 가발이었는데 그들은 곧장 주변 가게들을 조사하였고 가발 가게의 주인을 만나 카렌의 사진과 함께 그녀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것을 통해 용의자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다. 첫 번째는 그의 몽타주였는데 당일 밖에서 기다리던 남성을 힐끗봤던 가게 직원이 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다. 경찰은 스케치 아티스트의 도움을 받아 남성의 몽타주를 미시간 전역의 신문을 통해 배포하였다. 두 번째 단서는 그의 오토바이였다. 마침 가게 주인은 오토바이 애호가였으며 용의자가 탄 오토바이 브랜드가 트라이엄프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있던 매더슨이라는 신입 경찰은 몽타주와 함께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매더슨은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우애를 다지는 세타치 형제회라는 곳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속했던 사람 중에 오토바이를 즐겨 타고 몽타주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콜린스라는 남성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다고 한다. 그는 얼마 전까지 세타치 형제회에 속해 있었지만 도난 사건으로 인해 탈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콜린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정하고 그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소유한 남성들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콜린스를 자연스럽게 불렀고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삼촌이 높은 직위의 경찰관이라며 협박하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삼촌은 그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최근 집에서 청소용품들이 많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집 수색까지 허락하게 된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지하실 바닥에서 검은 페인트 얼룩들을 발견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본 결과 페인트 칠 아래에 숨겨진 것이 핏자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혈액 검사를 통해 카렌의 혈액형과 일치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시간주 경찰은 1969년 7월 31일 콜린스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이 재판은 미시간 역사상 가장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재판이었다고 한다. 지역 사람들은 콜린스에 대해 매우 옹호적이었고 그의 결백함을 믿었다. 그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일어난 6건의 살인 사건들과 콜린스를 연관시킬 증거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였다. 하지만 검찰은 카렌에 대한 살인 혐의로 우선 그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970년 8월 19일 법원은 그에게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8일 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현재 콜린스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으며 오늘날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